저는 오늘 그래도 어차피 내일 선거가 나오는 마당에 네. 그냥 좀 희망 섞인 희망 회로를 좀 오늘 풀가동 해보려고 해요. 네. 엔비디아 칩을 넣고 희망 회로를 풀가동 해보려고 하는데 저는 파기 자판이 나올 수 있다. 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시점이 후보 등록하기 열흘 전이다. 이것은 후보를 교체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제공해주는 측면이 있다. 네. 왜냐하면 그렇죠? 민주당이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진짜 유죄 확정 판결 나와가지고 후보직을 못 나오게 됐어요. 그러면은 경선 2등을 한 사람한테 후보직을 주느냐? 그러기에는 1등과 2등의 차이가 70몇 프로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다시 경선을 하거나 거의 비상사태에 준하는 그리고 아마 친명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의 대리인도 한 명 출마를 해야 되는 그런 구도가 만들어질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미니 원샷 경선을 해야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필요한 시간이 제가 봤을 때는 열흘이다. 그 정도 되죠. 희망회로입니다. 희망회로. 왜 열흘이냐면 그 해리슨 바이든에서 해리슨 넘어가는 게 그렇죠. 바이든이 나 사퇴할게 말한 게 민주당 전당대회 기점에서 한 14일 전이었어요. 그리고 해리슨이 그냥 그럼 내가 할게 받고 전당대회에서 뽑힌 건데 한 10일, 12일, 13일 정도면 맞아요.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왜 그러면 5월 1일이냐 또 하나 봤을 때는 저는 공직자 후보 사퇴 시한이 5월 4일이잖아요. 그게 다음 주 월요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주말에 선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네. 그럼 목금 중에 하나인데 그 경우에 지금 문제가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김동연 지사예요. 근데 김동연 지사가 그래도 나름대로 경선에서 2등을 물론 꼴등이나 다름없는 2등이긴 네. 하지만 2등을 했잖아요. 네. 근데 김동연 지사 입장에서는 뭐야? 나 경기지사도 못 그만두는데 후보 교체하면 어떡해? 라는 말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걸 감안해서 5월 1일로 정한 것이 아닌가라는 근데 그게 꼭 파기자판 유죄 확정 판결이 아니더라도 유죄 의견의 파기 환송이라도 하더라도 그렇죠. 그게 충분히 당내 역학구도에서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무죄를 어느 정도는 취소하는 네. 그런 판결을 준비했기 때문에 목요일로 정한 것이다. 네. 그렇게 감히 추측을 한다. 해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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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저 이제 희망 약간 담아서 했는 말씀하셨었고요. 근데 저는 약간 희망을 한 스푼 덜어내고 좀 더 객관적으로 좀 더 객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이제 파기 자판은 형량 결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대법원에서 형량까지 결정한 것은 굉장히 극히 이례적해 가지고 형량을 100만 이상으로 하는 문제 이거는 아마 대법원 손 안 대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취지가 바뀌었다. 이제 무죄냐 유죄냐 이런 입장은 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파기 환송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을 할 것 같아요. 자, 파기 환송을 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고법에 가게 되면 그럼 고법에서 그러면 판단할 수 있겠느냐? 판단 못하죠. 못하지만 적어도 국민과 민주당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은 준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하게 되면 후보자를 교체하느냐 아니면 이 후보자의 사법 리스크를 안고 완주를 끝까지 시키느냐. 이건 누구 책임입니까? 민주당의 몫입니다. 민주당이 선택을 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해서 가겠다 하면 이제 국민들이 저렇게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이 됐으니까 대통령 되더라도 또 당선 무효될 수 있겠네. 그러면 또 국정 공백이 생기고 또 선거 비용이 또 몇백억이 드는 거니까 안 찍어야지라는 국민 여론이 더 많을 거라 판단되면요 선수를 교체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이거는 정치적 공세야. 이거는 사법부가 우리를 매기려고 하는 거야라고 저들 판단되면 완주를 하고 거기다 책임을 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대법원이 가지고 있는 판단은 민주당에서 너네가 스스로 선택을 해라. 판단은 너네 몫이다라고 넘겨주는 그런 절차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상고 기각 가능성이 좀 없다고 생각한 이유가 뭐냐면은 만약 유죄를 확정하는 그런 판단이라 하면 사실 대선 전에 하나, 대선 이후에 하나 크게 차이는 없을 거예요. 물론 대선 전에 하면 좀 더 이제 이재명 후보보다 유리한 구도는 될 수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 전과 후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죄라는 경우라 그러면 네. 대선 후에 하면 엄청난 비용과 엄청난 국정 혼란이 생기는 거. 하지만 유죄를 대선 전에 판단해 준다 그러면은 이거는 기회를 줘서 민주당에서 그 선택을 책임질 수 있게 한다는 거. 이제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어제 처음 선고기를 5월 1일에 발표했을 때 양당 진영이나 뭐 언론계나 우리 사회문화계가 뭐야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서 이제 대법원에 뭔가 폭풍 취재가 들어가는 거죠. 폭풍 전화 통화가 들어가서 대법원이 너무 많은 연락을 받으니까 오늘 사인을 준 거예요. 생중계를 하겠다. 이거 생중계는 오늘 그러니까 어제 같이 발표한 게 아니라 오늘 별도로 발표한 거는
그 사인을 준 거예요. 생중계를 한 사례가 있어요, 과거에도? 많죠. 있죠. 그 생중계를 한 사례를 한번 살펴봐봐 라고 준 거예요. 진짜. 네, 생중계는 뭔가 바뀔 때 생중계합니다. 그렇죠. 왜냐면 대법원이 할 말이 많을 때 그쵸. 사실 그냥 기각할 거면 상고 기각합니다. 한두 줄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법리 오해가 없고. 없어. 한두 줄 하면 되는데 생중계는 예를 들어서 2017년 7월 달에 삼성전자 이재용 당시 부회장의 항소심을 파기환송해서 돌려보낼 때 네. 생중계에서 파기환송했고요. 2018년 11월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에서도 파기환송했어요. 생중계로 한 거고요. 2021년 8월 달에 가사상속법 중에 혼인 외 출생자 차별에 관한 사건이 있었는데 요것도 파기환송한 거예요. 그러니까 파기환송한 거는 상당수가 생중계가 있다. 반대로 상고 기각해서 한 생중계도 최근에 한 건 있긴 있어요. 문제 확정이죠. 네, 2018년경에 그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중에서 또 일부는 또 그 원심 판결 유지해가지고 상고 기각을 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봤을 때 어쨌든 통계학적인 지표를 보면 생중계 자체가 바꾼다는 거예요. 파기 자판이든 파기 환송이든 바꾼다는 거고. 네, 네. 그러니까 어제 자꾸 하도 취재가 들어오니까 오늘 시그널을 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민주당이 그래서 지금 바빠진 거예요. 지금 민주당의 당 사무처나 다른 사람들은 플랜 B를 가동하고 싶은데 일단은 플랜 B를 가둬둬야죠. 지금 왜냐면 본인들 까딱하면 430억 우러나게 생겼는데 그거에만 물어낼 수 있대요. 민주당 재산에 보면. 근데 지금 이대로 대선 진행하다가 또 망하게 되면 1+1 해가지고 860억을 물어내야 되는데 이게 좀 애매하니까 그렇죠. 민주당 당 사무처는 플랜 B를 마련해야 되는데 이재명 선대위에서 지금 사람 임명을 엄청나게 빨리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빨리 안 하거든요. 야, 네. 원래 왜냐면 상대 후보가 좀 정해지고 나서 그렇죠. 그런 다음에 출범식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상대 후보가 뭐 김문수야 한덕수야 보고 나서 그럼 우리는 뭐 무슨 IT 위원장은 누구야 뭐는 누구야 이렇게 가야 되는데 너무나 선대위를 급하게 임명하는 게 아마 파기 환송되면 끝까지 가려고 그런 거 아닌가 좀 이렇게 의심이 들어요. 전원합의체 판결이니까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주문을 낭독하나요? 네. 아. 근데 또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 촛불 행동이라는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선발이 안 맞아.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을 고발하면 어쩌겠다는 겁니까? 공수처에 고발했어요. 고발한 이유는 왜 선고기를 빨리 잡았냐고. 이게 뭐 직권남용으로 고발한 것 같은데. 공수처에 또 고발한 한 명 더 있죠. 네. 문재인 전 대통령도 공수처에 누구를 고발했습니까? 검사, 자기 수사한 검사를. 네. 야, 이게 전부 다 보면 이재명이 했던 그 악행을 따라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 자기 수사했던 검사를 탈핵시켜가지고 시간 벌었죠. 네. 또 뭐 벌었습니까? 사법 시스템을 마비시켰습니다. 거기서 재미를 본 거예요. 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뭡니까? 대선 출마라는 그런 기회까지 시간을 버틸 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도 자기에 대한 수사가 오니까는 검사를 고발을 해가지고 일단 검사를 움찔하게 만들어. 그러고 나서 만약 이재명 정권 탄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눌러가지고 공소 취소시키든지 아니면 빨리 종결시켜가지고 사면시키든지 이걸 계산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재명 후보가 보여준 그 법에 대한 어떤 악행, 그런 법에 대한 어떤 법꾸라지, 법을 이제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법을 이렇게까지 피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 모든 범죄자들이나 피의자들이 이재명 사례를 잘 연구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불출석을 하느냐, 어떻게 하면 서울 송달을 안 받느냐, 어떻게 하면 회피, 기피 신청하느냐 등등 여러 가지 방법을 잘 메모해가지고요. 이거 그대로 하면 됩니다. 따라하다가 큰일 납니다. 가만히 있다가 막 잡으러 와요. 조심하셔야 돼요. 이재명이 좀 특이한 케이스라니까요. 이재명만 봐주고 있는 거고. 이 문재인이 그 자기를 수사한 검사들에 대해서 지금 고발한 거에 대해서 잠깐 제가 다른 결로 말씀드리면 요거는 민주당에서 문재인을 안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민주당이 지금 탄핵 소추안에 대해서 계속 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문재인 수사한 검사에 대해서 탄핵 소추안 금방 내요. 전주지검 검사에 대해서. 그걸 내는 게 의미가 있는 게 탄핵 소추안이 발의를 해서 올라가야지 직무집행이 정지당합니다. 네. 지금 손준성 검사장의 경우 직무집행이 장기간 동안 정지당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탄핵 소추안을 안 올리고 문재인이 개인이 고발을 했다. 요거는 민주당에서 안 도와준 거예요. 그렇죠. 야, 우리는 탄핵 소추안 발의할 생각이 없으니 알아서 해서 스스로 그냥 고발한 게 아닌가. 자, 그리고 그 해석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친문 세력을 안고 가고 싶어요. 네. 이제 이재명 후보는 전부 다 담겠다고 했는데 친문 세력을 다 담을 수가 없다는 게 마음에 그게 있는 응어리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재명 전당대회 때 누구랑 세게 붙었죠? 이낙연이죠. 이낙연이랑 붙으면서 이낙연 후보가 그때 뭘 깠습니까? 대장동 의혹을 깠단 말이에요. 네. 그것 때문에 본인이 이제 실제 기소가 되고 재판도 늘었습니다. 네. 그런 상황 때문에 친문세는 내 도저히 용납이 안 된다라는 그런 마음에 뭐랄까 이제 보복심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최대한 중도 보수 또는 보수적 인사를 데리고 오고 싶지만 이 사람만큼 안 된다. 이게 친문들은 안 된다.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문재인 후보가 도와줄 거라고 기대도 안 하고 있지만 이번 기회에 저는 이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친문이 완전히 싹 씨가 말라버리는 그런 계기로 삼으려 하는 의도도 좀 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후보 캠프를 보면요. 친문이 몇 명 있습니다. 몇 명 있습니다만 그렇게 몇 명 있지만 그거는 제가 보기에 형식상 데코식으로 촛불 몇 개 꽂아놓은 거 이 정도 수준이고요. 실제로는 친문과 거리를 둬가지고 이참에 완전히 민주당을 내사당화시키겠다. 이런 배경이 깔려있다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은 어쨌든 내일 선고가 나오면 상고 기각이 있고 파기 자판이 있고 파기 환송이 있습니다. 각 시나리오에 따라서 정치권이 어떻게 변화질지 말씀을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상고 기각이 되면 그냥 이대로 가는 거죠. 그렇죠. 가면서 우리가 이따 말씀드릴 빅텐트 한덕수 얘기하면서 쭉 1대1, 1도 양단 체제에서 가는 것이고 만약에 파기 자판이 되면 민주당은 바로 후보 갈아야 돼요. 당장 그렇죠. 후보를 갈아서 전당대회를 열어서 그 방식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부적으로 알아서 하겠죠. 가는 것이고 근데 파기 자판이 되면 이낙연의 고민이 커질 것 같아요. 나도 그러면 민주당 쪽으로 다시 입당해서 나가야 되나?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파기 환송이 이제 문제입니다.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이재명이 쭉 갈 것인가? 이재명이 포기할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또 국민의힘이 전략적으로 잡는 스탠스가 달라지고요. 아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재명이라는 후보가 없어지잖아요. 이재명이라는 지금 거대 후보가 없어지면 김동연, 김경수로 가면 국민의힘에서도 아니 우리 당도 굳이 외부 세력하고 합치지 않고 우리 당의 내부 그냥 고유의 후보로 가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지도 않을까요? 김문수나 한동훈, 김수 누가 되든 그건 좀 약한가? 그거 아니에요? 굉장히 개인적인 평이야 평. 근데 사실 어떻게 봐? 네.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파기 자판이 돼서 네. 진짜 후보로 뛸 수 없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민주당은 새로운 후보를 낼 거잖아요. 근데 민주당이 그 새로운 후보가 이재명 후보보다 경쟁력이 있느냐 없느냐. 오히려 경쟁력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갖고 있는 중도층의 반감이 예를 들어서 김동연 후보로 갈아 끼운다. 그러면 그게 더 완화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더 국민의힘은 위기의식을 가져야 되고 더더욱 단일화 빅텐트가 진짜 필요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겠네. 좋은 것은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중도 보수층이 이재명이 사라졌어? 해볼 만한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에 다 결집을 할 건데 그렇게 되면은 긴장을 하면서도 해볼 만하다는 판단을 할 것이고 해볼 만하기 때문에 진짜 합쳐야 된다는 게 되는 것인데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진짜로 후보직에서 사퇴하게 됐을 경우에는 민주당도 그 분열을 극복하기가 또 쉽지도 않을 수가 있어요. 친명 후보로 내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재명의 대리인이 나가야 된다. 아니다. 이재명은 이참에 아예 선거구 가야 된다. 물론 그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진 않다고 생각을 하지만 충분히 전 단일화는 그래도 필요하다. 국민의힘 혼자 독자적으로 해다가는 정말 한덕수 권한대행이 만약에 불출마를 해가지고 그냥 아예 국민의힘을 전적으로 서포트하는 역할을 간다면 모르겠지만 만약에 한 권한대행이 나온다면 저는 이준석 후보까지 합쳐가지고 빅텐트는 단일화는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해보니까 이재명이 있으니까 저희가 약간 이재명에 대해서 비판할 거리를 엄청나게 준비를 해놓고 지금 선거 준비를 까면 깔수록 까는 양파처럼 나오는데 만약에 상대 후보가 김경수다. 그럼 드루킹에 대해서는 얘기를 좀 할 수 있는데 김동연이다 그러면 저 잘 모르거든요. 다 나와요. 다 나와요? 다 나오면 제가 걱정할 건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이제 이렇습니다. 교육은 미래고요. 경제는 생존이고 정치는 정체성입니다. 자, 이게 이제 정치에서 선거라는 이제 큰 빅 이벤트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 진영에서 정체성을 기본 베이스로 해가지고 선거 전쟁을 벌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경수 후보, 김동연 후보 전부 다 민주당 측 인사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약점, 과거의 어떤 약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대결 구도가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시장주의고요. 저쪽은 분배, 그리고 복지, 이거 우선주의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할 말이 많죠. 지금 이런 경제적 글로벌
글로벌 경제적 위기 그리고 통상 전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건 뭐냐? 미국과 함께 손을 잡고 선진국과 함께 같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재 같은 거 더 수출하는 거고요. 네. 한 나라가 가장 수출할 수 있는 하나의 단위로 가장 수출할 수 있는 가장 큰 상품이 바로 원전이에요. 네. 그거 말고는 더 큰 단위의 수출 항목이는 없다 그러더라고요. 자, 그런 식인 건데 지금 이재명 후보가 하는 건 뭡니까? 민주당은 중국 편에 서서 중국과 손을 잡고 미국과 싸우자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미국은 주한미군 철수합니다. 주한미군 철수하고요. 그다음에 핵 우산 우리가 스스로 걷어차게 된 거죠. 지금 북한은 1년에 두세 개씩 핵무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네. 우리나라는 핵무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에서 빌려와서 우리처럼 쓸 수 있다. 네. 하기 때문에 남과 북이 핵 균형을 이루고 있는 건데 주한미군 철수하면서 핵무기도 가져가 버리고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안보 불균형 상태 심각한 불균형이 온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재래식 무기라든가 핵무기에서 압도적인 우세를 가지고 있는 북한이 더 도발을 지금보다 더 안 할까요? 정권 유지를 위해서 오히려 더 도발할 가능성이 높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선거가 우리가 안보 그리고 경제 그리고 시장주의를 위해서 아마 이 대결 구도로 간다면 우리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예, 어떤 그렇게 후보가 생각합니다. 오든 유리하다. 네네. 최악의 상황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죄 파기환송 파기 자판 중에 최악의 상황은 무죄도 그러니까 상고 기각도 최악의 상황이지만 파기 자판을 했는데 벌금 100만 원 이하. 파기 자판을 했는데 벌금 90만 원. 이러면 진짜 차라리 무죄 상고 기각 나오면 우리가 비판이라도 하잖아요. 파기 자판을 형량 안 때린다니까. 네. 파기 자판을. 네. 근데 파기 자판을 해서 양형을 고유했던 그러한 판결도 있긴 있어요. 그 선례 중에. 선례가 있긴 선례 있죠. 중에 있긴 있는데 그 양형을 줄인 선례가 있긴 있는데 그건 양형이 엄청 너무 세게 나와서 뭐 그걸 줄였던 것인데 파기 자판을 해서 근데 양형을 이제 판단하려 그러면 너무 기회가 짧아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그렇죠. 다 한 두 번 심리를 했거든요. 두 번째 심리는 아마 전부 다들 이제 12명 모여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냐 이걸 다 물어봤을 거예요. 네. 거기서 뭔가 7대 6 정도 비율 나온 것 같아. 그러니까 저는 이제 유죄를 생각하는데 네. 유죄로 7대 6 나온 것 같고 거기서 이제 두 번의 결정 났기 때문에 이번 주에 일정을 잡은 건데 형량까지 결정하려면요. 이거를 제가 보기에 한 두세 번 더 심리를 열었어야 돼. 맞아요. 그래서 네. 심리가 너무 짧았기 때문에 어떤 유무죄 거기에 대한 그거만? 판단만 했을 거고 네. 형량까지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 자, 그렇게 좀 봅니다. 아니 근데 그 상고를 인용하면 그 형량을 정하긴 정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 뭐 원래 1심형이었던 집행유예형을 선고할지 뭐 근데 마음 편한 거는 파기환송입니다. 그냥 우리가 결론만 정해놓고 이유는 너네가 써서 파기환송을 하는 게 마음 편하긴 한데 이게 이미 30개월 동안 1심, 2심 30개월 동안 심리를 해왔는데 또 환송을 한다. 정말 고법은 정말 불안할 것 같아. 네? 이 고법은 서울 아니, 고법에서 이거 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파기에서 돌아오면은 야, 그 얼마나 또 많은 부담이 생기겠습니까? 뭐 앞에서 매일 시위를 네. 하고 그 또 우리 또 판사 이름 또 다시 또 외워야 돼. 맞아요. 지금 야, 헌재 판사 이름이 8명 외운 것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12명 거의 다 외웠다. 근데 이제 또 고법 판사 또 외워야 돼. 야, 참. 근데 이제 그 고법으로 돌려보내면서 그나마 네네. 부담감을 덜해주는 거는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을 하면서 돌려보낼 수 있어요. 야 이거 어차피 그 재판은 계속 되는 거니까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재판 계속 되는 거니까 판결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 모든 게 이재명이라는 한 사람이 모든 걸 포기하고 내려놓으면 그렇지. 법과 정의의 원칙당 그냥 그러면 이제 마음 편해지. 정말 좋은 말인 게 지금 이제 모든 국민들이 똑같은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네. 이제 윤석열 대통령 내려왔지 않느냐. 네. 이제 이재명 너만 내려오면 돼. 이 생각을 모든 국민이 다 하고 있을 것 같아. 네. 지금. 모든 국민이 하는 건 아니죠. 이재명 혼자 안 할까? 이재명 혼자 안 하고 있을지 모르겠네. 두 명이라고 안 할지 모르겠는데.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너무 둘이 강대강 대치로 가다 보니까 송신사나운 거야. 네. 그리고 좀 마음에 텔레비 틀어놓으면 좀 희망적 밝은 이런 뉴스가 나오면 좋겠는데 너무 극단적인 대결 구도의 뉴스만 나오니까 좀 보기 싫을 것 같아. 그래서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내려왔어.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내려오면 돼. 이제 네.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되게 많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한덕수 권한대 캠프 캐치프레이즈가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그 캐치프레이즈 굉장히 주목을 받습니다. 어떤 거 나오죠? 조용하고 편안한 나라. 그게 지금 한덕수 캠프의 캐치프레이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요? 진짜 조용하고 편안한 나라. 저는 그걸 국민들의 마음을 딱
압축한 아주 원래- 좋은 문장이다. 원래 우리 동방 예의지국이 고요한 나라. 고요한 나라였죠. 고요한 고요한 나라. 새벽 아침의 나라였어요. 그런 나라였는데. 그래서 한때는 너무 정적이다 해서 다이나믹 코리아로 갔다가 네. 너무 다이나믹한 거야. 익스트림. 코리아로 같이 우리가 익스트림 다이나믹 노. 그래서 좀 이제 스테이 캄하자. 네. 캄하고 좀 피스풀한 이제 이런 캄 앤 피스풀 코리아. 맞네요. 오케이. 그런 나라를 네. 우리가 지향하기 위해서 사실 다이나믹 코리아를 했던 게 김대중 정부인데 그렇죠. 그때 광랜선이라 그러나요? ADSL 막 다 깔고 하면서 우리나라가 지금 빨리빨리가 더 빨리 된 것인데 네. 지금 그 한동훈 후보자도 그렇고 안철수 후보자도 그랬고 지금 이준석 후보자도 그랬고 모두가 다 새로운 시대 교체, 세대 교체를 외치고 있는데 이게 국민들이 지난번 12월 3일 계엄 때문에 그 대선을 열리는 건데 또 뭘 새로운 거 교체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그냥 앞으로 정치 뉴스 안 봤으면 좋겠어. 그래서 맞습니다. 행정 잘하는 사람들이 행정 정치해 라고 그렇지. 해서 나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요렇게 하는 기분으로 그 다음에 있는 그 대선의 시대 정신이 안정이 될 수가 있는데 안정으로 간다면 이재명하고 차별성과 대척점을 둘 수가 있죠. 이재명은 안정스럽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지금 과도기적 정부가 필요한 시점이다. 네. 그래서 한덕수 코너인데 역할론이라는 것은 가장 큰 장점이 뭡니까? 안정감이고 미래 네. 예측 가능성입니다. 그렇지, 예측 가능성. 그렇죠. 예측 가능성이고. 근데 이재명 후보는 어떻습니까? 몰래 정치 보복을 하겠다라고 공공연하게 지금 방송에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의 영상 아직도 돌고 있습니다. 자기는 정치 보복 안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믿지 않아서 걱정이다 답답함을 호소하던데 본인이 했던 과거가 있습니다. 본인이 공개적으로 나는 정치 보복 한 적 없어요 라고 했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전부 다 본인한테 반기 들었던 반대 목소리를 했던 의원들 전부 다 숙청시켜가지고 전부 다 사라지게 씨가 말라버리게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말 믿는 국민들이 아무도 없다.